자, 사동 표현입니다. 사동 표현. 이제 다 왔어요. 오늘 문법은 이거 하면 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동 표현이라고 하는 게 약간 우리말인 좀 특이한 문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사동이라고 하는 건 동작을 어떤 주체가 동작을 남한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동작을 시키는 걸 사동이라고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사동문의 반대말은 뭐가 되냐면 주동문이 됩니다. 그럼 주동문은 뭐겠어? 주체가 동작을 자기가 직접 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능동문이랑 뭐가 달라요? 능동문이랑 주동문은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장의 형태는. 사동문의 반대말로서 주동문을 쓰는 거고 피동문의 반대말로서 능동을 쓰는 겁니다. 피가 뭔데? 당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피동, 능은 뭐야?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 능동. 사동, 누군가한테 시키는 거. 주동, 스스로 하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을 주동문이라고 하고요. 주어가 동작을 남에게 시키는 것을 사동이라고 합니다. 남에게 시키는 걸 사동이라고 해요. 사동 표현. 자, 그래서 사동문을 만드는 방법은요. 거의 피동이랑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파생적 사동문이 있고 통사적 사동문이 있어요. 그럼 파생적이니까 당연히 뭐가 붙겠어? 사동 접사가 붙습니다. 사동 접미사가 붙어요. 자, 그 다음 통사적 사동문 역시 문장 형태로 길게 쓰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파생적 사동문은 사동 접미사가 결합하는데 사동 접미사 중에 뭐가 결합하느냐? 7가지. 이희리기 우구추 얘네 7개가 결합합니다. 아까 피동문의 피동접미사는 몇 개였어? 이희리기 4개였어. 맞지? 자, 그런데 사동문의 사동접미사는 이희리기 우구추 7개입니다. 알겠죠? 7개가 붙어요. 자, 그 다음 명사 플러스 시키다. 이거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명사 플러스 하다가 있는데 이 명사 플러스 하다의 사동문의 형태가 명사 플러스 시키다입니다. 자, 그래서 화해시키다라고 하면 내가 화해하는 거야? 아닙니다. A랑 B를 화해하게 만드는 거야. 그게 화해시키다야. 그러면 화해하다는 건데 내가 누군가랑 화해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뭐뭐 시키다 이런 식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 통사적 사동문의 같은 경우에는 뭐뭐 개하다를 씁니다. 자, 그래서 개하다를 자, 그래서 읽게 하다라고 하면 뭐야? 누군가에게 뭘 하게 하는 겁니다. 시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는 건 피동문이랑 뭔가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사동문 같은 경우에는 자동사, 형용사 이런 애들도 다 사동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원래 주동문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옷을 입었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사동문을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가 원래 문장의 주어였던 애는 뭘로 가느냐? 사동문의 부사어로 갑니다. 주어가 부사어로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옷을은 목적어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입었다, 입혔다 소수로 그대로예요. 자, 그래서 지금 입다는 타동사잖아, 그치? 타동사가 주동문의 동사로 서술어로 있을 때는요. 목적어는 그대로 목적어.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의 부사어로 갑니다. 자, 그럼 주어는 뭐가 되는데? 새로운 주어가 사동문의 주어가 됩니다. 왜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야? 시키는 사람이잖아. 사동문은 누구한테 집중하는 거냐면 시키는 사람한테 집중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주어가 중요한데 우리는 이 주어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사동주라고 부릅니다. 사동주. 사동문의 주어라는 거야. 그래서 사동주라고 부릅니다. 사동주.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봅시다. 만약에 서술어가 자동사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얼음이 녹다라는 말이 있어요. 얼음이 녹다. 얘를 사동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들이 얼음을 녹인다가 됩니다. 아이들이 얼음을 녹인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이 얼음, 원래는 주어였잖아. 주동문의 주어가 뭘로 바뀝니까? 사동문의 목적으로 바뀝니다. 맞죠? 서술어 그대로 서술어인데 이제 이가 붙은 거고.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이라고 하는 뭐야?
사동문의 주어인 사동주가 들어오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아이들이 얼음을 녹인다라는 형태로 만들어져요. 형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넓다. 사람들이 길을 넓힌다.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의 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통사적 사동문의 경우에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철수가 공을 찬다.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공을 차게 한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아까 개하나 쌤이 별표 치라고 했잖아. 그치? 자, 이 개하나도 마찬가지로 이희리기 우구추랑 왔다 갔다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이희리기가 똑같다 그랬잖아. 피동이랑.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희리기가 피동인지 사동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아어지다와 뭘 넣어보면 된다? 개하다를 넣어보면 됩니다. 알겠죠? 개하다를 넣어서 말이 되면 사동, 아어지다를 넣어서 말이 되면 뭐야? 피동인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 통사적 사동문 또는 통사적 파생적 사동문도 얘네들이 왔다 갔다가 안 되는 애들이 있다고 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얘가 딱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가 안 됩니다. 자,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공을 차게 한다는 말이 돼. 맞죠? 근데 얘를 이희리기 우구추를 넣어봐. 말 돼요? 말 안 됩니다. 선생님 차이다라는 말 있잖아요. 근데 차이다는 어떤 의미야? 내가 누구한테 차이는 거야. 이거는 피동이야, 사동이야? 피동입니다. 알겠죠? 당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동의 의미로서는 차이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때는 뭐라고 쓰는데? 차게 하다라고 씁니다. 또는 단장이 높다. 얘는요. 아저씨가 단장을 높게 하다인데 얘는 뭐도 되는데? 높이다도 됩니다. 이희리기 우구추 중에 이가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얘네를 구분을 잘 해줘야 되는데 잘 보세요. 안다 같은 경우에는요. 사동도 기가 붙고 피동도 기가 붙습니다. 자, 그래서 강아지가 어머니께 안겼다 라는 말이 있고요. 나는 강아지를 어머니께 안겼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약간 우리는 그 외에 사투리 억양이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느껴져요. 얘는 뭐야? 안겼답니다. 얘는 뭔데? 안겼답니다. 혹시 이해돼요? 이거는 안겼다고, 이거는 안겼답니다. 악센트가 달라요. 여기 악센트가 여기 있고 여기 악센트가 여기 있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자, 잘 보면 강아지가 어머니에게 안긴 건 피동이야, 사동이야? 피동입니다. 그러니까 강아지가 어머니에게 안아진 거야. 맞죠? 자, 그런데 나는 강아지를 어머니께 안겼다라고 하면 뭐야? 내가 안고 있는 강아지를 뭐 한 거야? 어머니가 안게 해준 겁니다. 맞죠? 안겼다라고도 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피동입니다. 얘는 뭔데? 사동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안겼다 할 때 얘를 뭐라고 하면 돼? 안게 했다라고 하면 말 되잖아. 맞지? 얘는 뭐야? 안아졌다 라고 하면은 의미가 일맥상통하지. 맞죠? 자, 그런데 강아지가 어머니께 안게 했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개하다랑 아어지다는 기본적으로 넣어봤을 때 문장이 불완전해집니다. 서로 역으로 넣으면. 알겠지? 자, 강아지가 어머니께 안게 했다. 말 안 돼요. 맞죠? 자, 그럼 요거 봅시다. 나는 강아지를 어머니께 안아줬다. 말 돼요?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어지다랑 개하다를 넣었을 때 문장이 완전해지냐 불완전해지냐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 사동문의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이 파생적 사동문을 쓰는 경우, 그러니까 이희리기 우구추를 넣어서 파생적 사동문을 만드는 경우에는요. 중의성이 생깁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중의적 문장 기억나나요? 중의적 표현.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수식의 범위에 따른 이제 그 중의적 표현이 있었잖아. 그쵸? 예를 들어서 나는 예쁜 고향집의 마당을 들어섰다 라고 하면 뭐야? 이 예쁜이 고향집도 꾸밀 수 있고 마당도 꾸밀 수 있잖아. 맞죠? 자, 그래서 그런 중의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했어요. 또 하나,
부정문의 중의성이 있었습니다. 뭐 있었어요? 철수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뭐야? 좋아하다를 부정할 수도 있고 축구를 부정할 수도 있고 철수를 부정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맞죠? 그런 것처럼 이 파생적 사동문 역시 어머니가 딸에게 옷을 입히셨다라고 하면 이거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어머니가 딸에게 옷을 직접 입혀주신 거야. 알겠죠?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입게 만든 것도 있어요. 야, 옷 입어! 라고 해서 옷 입게 만든 거야. 이것도 옷을 입히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입히다라고 하는 이 희리기 우구추가 붙어서 사동문이 만들어지는 경우에는요. 중의성이 생겨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직접 한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직접 사동이라고 합니다. 직접 사동. 그냥 말로 한 거야. 입어! 라고 해가지고 입었어. 이거는 뭐야? 간접 사동입니다. 지가 입은 거니까. 근데 입게 시킨 거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파생적 사동문을 쓰면 필연적으로 중의성이 생깁니다. 그 필연적으로 생긴다는 건 반드시 생긴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안 생기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어떨 때 안 생길까요? 얘가 동작을 할 수 없는 존재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딸이 아니라 나무한테 옷을 입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머니가 나무에게 옷을 입히셨다라고 하면은 간접 사동이 돼. 옷 보고 야, 너 옷 입어라고 하면 얘 옷 입을 수 있어? 안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동작을 할 수 없는 대상일 때는 당연히 간접 사동은 안 됩니다. 전부 직접 사동이지. 맞죠? 그런데 얘가 한 7살이야. 그러면 입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뭐야? 얘는 간접 사동도 되고 직접 사동도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사동문 중에 통사적 사동문이 있지. 뭐뭐하 개하다. 뭐뭐하 개하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만 있냐면요. 간접의 의미만 있습니다. 직접은 사라져요. 의미가. 그럼 선생님 저는 직접 사동만 얘기하고 싶은데요. 안 됩니다. 직접 사동으로 얘기하는 순간 간접 사동의 의미까지 같이 들어가요. 알겠죠? 자, 그래서 사동문의 중의성이 생깁니다. 파생적 사동문은. 그 다음 두 번째, 잘못된 사동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중피동이랑은 다르게 얘는 이중은 아니야. 이중은 아니고 그냥 뭐냐면 사동의 의미가 1도 없는데 사동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쓰거든. 내가 좋은 친구 한 명 소개시켜줄게. 소개시키는 거야? 아닙니다. 소개시키는 건 남한테 시키는 거잖아. 근데 소개 내가 해줄 거잖아. 그러면 소개시켜줄게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는데 소개해줄게라고 해야 됩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사동의 의미가 없는데 사동문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틀린 표현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소개시키다는데 절대 쓸 수 없나요? 그건 아니지. 진짜 말 그대로 내가 남 시켜서 쓰면 뭐야? 소개시키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지? 그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 몇 명 필요해? 3명 필요합니다. 맞죠? 우리 둘밖에 없는데 우리 둘로만 얘기하고 있는데 소개시키다라는 거 성립할 수 없어. 알겠죠? 금지시키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경비원이 날 금지시켰어. 말 안 됩니다. 왜 그런데? 저 경비원이 날 금지한 거야. 알겠죠? 누군가 시켜서 금지한 게 아니잖아. 맞죠? 그러니까 금지한 겁니다. 나의 출입을 금지한 겁니다. 알겠죠? 사동이 의미 없습니다. 금지시키다가 아니라 금지하다라고 해야 돼요. 환경을 개선시켜야 한다. 환경 지가 개선할 수 있어요? 없잖아. 자, 그러니까 환경은 우리가 개선하는 겁니다. 개선시키는 게 아니고. 알겠죠? 자, 개선하는 거. 마찬가지. 길을 헤매이다 아닙니다. 길을 헤매다라고 해야 돼요. 알겠죠? 길을 헤매다. 아까 친구 한 명 소개시켜줄게. 이것도 틀린 표현입니다. 알겠죠?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건 틀린 표현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까지 하면은 우리 지금 사동 표현 다 끝났고요. 우리 요거 사동, 피동사동까지는 뒤에 문제가 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얘네는 총 2주에 걸쳐서 숙제를 좀 완료를 합시다. 2주에 걸쳐서. 알겠지? 일단 다음 주까지 최대한 뭘 끝내? 얘는 빈칸은 다 끝내세요. 알겠지? 빈칸 끝내는 거는 일단 최대한 다음 주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문제 푸는 건요. 아마 107페이지까지가 문제 푸는 걸 거거든. 107페이지까지. 요건 아니고. 그 89, 90부터 107페이지까지가 한 17, 18페이지 정도 돼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2주에 걸쳐서 하면 되는데 문제 풀 때 뭘 빼냐면요. 혹시나 시간 표현을 물어보는 거, 과거, 현재, 미래, 시제 물어보는 거 있을 거거든. 그 문제는 다 빼세요. 왜냐면 그거 아직 안 배웠어.
시제 문제는 우리 다음 주에 수업하고 나면은 풀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제 문제 제외하고요. 나머지 문제 풀면 됩니다. 그 중의적 표현이나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 배운 중의적 표현도 있는데 우리가 중의적 그 문장을 개념적으로는 배웠기 때문에 풀 수 있을 거예요. 독이 다 있어서. 자,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다 다음 주까지 일단 푸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요거까지 끝내고 다음 주에 수업 때 시간 표현까지 하고 나면은 당분간 못 보는 스톱. 알겠죠? 자, 그래서 한 바퀴 어느 정도 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우리가 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독해전쟁 교재를 한번 볼 건데, 독해전쟁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비상 수능 독해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숙제까지 해가지고 다 끝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올 때는요, 다음 주에 올 때는 독해전쟁이랑 비상 수능 독해 교재는 안 들고 와도 됩니다. 토요일 나올 때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몇몇 학생 한 두어 명 빼고는 아마 다 안 되어 있을 거거든요. 늦게 온 학생도 있고 내줘도 안 한 학생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멘토 올 때 자기가 직접 완료하세요. 알겠지? 평일에 멘토 와가지고 하면서 완료하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는 문법 그거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들어갈 거냐면 그 시험 기간 돌입하기 전까지 저기 모의고사 들어갈 겁니다. 모의고사. 알겠죠?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모의고사를 하고 있는 학생도 있는데 그 학생들 쌤이 뭐부터 하라고 했냐면 2025년 5년부터 해가지고 역으로 24, 23, 22 뭐 이렇게 들어가라고 했어요. 알겠지? 자, 그리고 우리는 수업 시간에 뭐부터 할 거냐면 21년 거부터 해서 위로 올라갈 겁니다. 알겠죠? 21년 거부터 해서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저 주중에 그 왜 실전 트레이닝 하고 싶은데요. 실전 트레이닝 하는 학생들은 21년 전에 거 하세요. 앵간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안 겹치고 최대한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어차피 여러분들 11월 돼가지고 예비 고1반 들어갔잖아. 그럼 2017년 거부터 다시 순서대로 다시 또 풀어볼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요 중간 라인은 내가 끊어가지고 시작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따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25년부터 쭉 내려오면 되고요. 실전 트레이닝 하고 싶으면 그 전 거 하면 됩니다. 알겠죠? 실전 트레이닝 실제 모의고사처럼 시간제로 꼭 푸는 거야. 5일 말까지 마킹하고 우리 학원에서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제 해본 학생들도 있긴 하거든요. 내가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한 학생들 있죠. 따로 한 1시간 반 정도 시간 내가지고 하고 나서 우리 학원 수업 시간 말고 따로 와가지고 여기 데스크에 와서 저 실전 트레이닝 신청하러 왔어요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아무거나 랜덤으로 해서 뽑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놓은 거를 약간 이제 그 학원에서 기록해놔요. 몇 년 몇 월 거 실전 트레이닝 했다고 기록을 해놓는데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돼요. 저 21년 이전 거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알아서 뽑아주십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데스크 가가지고 따로 해보고 싶은 학생들은 내가 내 실력을 점검해보고 싶은 학생들은 가가지고 따로 신청해보게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고 내가 실제로 풀었던 문제들 풀고 나서 끝이면 사실 공부 아닙니다. 여러분들 풀고 나서 틀린 문제 분석해야 공부야. 그때부터 공부입니다. 알겠죠? 그 전까지는 뭔데? 그냥 내가 날 실험한 거야. 알겠죠?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능력을 실험한 거고 공부는 그 다음에 이제 분석하는 것부터 공부니까 이제 분석들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유가 되면은 좀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나중에 또 11월 달에 시험 끝나고 나면은 시간이 남아 돌아요.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백수 같은 시간일 겁니다. 이거는 고3 수능 끝난 사람보다 더 여유로워요. 앵간한 어떤 사람들의 방학보다 더 여유로운 방학을 약 5개월간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방학은 3개월이긴 해. 그런데 방학하기 2달 전부터 이미 여러분들 마인드는 방학일 거야. 알겠죠? 자, 어차피 뭐 학교에서 뭐 시키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잖아. 눈 감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에 노트북 들고 갈 건데요. 저봐, 하여튼 자, 지금 이꾸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그 기말고사 끝난 시간에 이제 자기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많이 모의고사를 좀 이제 그 신청해서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몇 가지 좀만 더 얘기를 하자면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냐면 우리 아마 선생님 예상으로 9월 둘째 주쯤부터 아마 그 시험 대비가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 5주에서 6주 정도 들어갈 거야. 왜냐면 시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연휴도 좀 끼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건데 그럼 그 전까지 시간 좀 비거든요. 그때까지는 계속 이제 모의고사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고요. 그 뒤에는 새로운 교재 또 이제 국내나 이런 건 안 할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11월 달부터 그 예비 고1반 들어가게 되면 학원에서 또 교재를 엄청 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하게 될 거야. 고전문학, 문법, 문학
한 3, 4개 받을 겁니다. 알겠죠? 걔네들을 하는데 선생님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수업의 형태는 계속 유지될 겁니다. 유지되는데 어떻게 유지되냐면요. 원장 선생님 수업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기 때문에 한 타임은 원장쌤 수업, 한 타임은 쌤 수업. 그래서 멘토 수업이 아마 당분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갈 거고, 그 멘토 수업을 너무 강하게 원한다라고 하면 그냥 쌤 수업 빠지고 그 멘토 수업 해도 되긴 해요. 알겠지? 자,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 선택이니까 이제 알아서 하면 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건데, 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원장쌤 수업이 진도가 매우 빠릅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뭘 하면요,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앞에 한 3분의 1만 하고 나머지 뒤는 자습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그 문자나 이거 카톡이나 이런 거 보면 알겠지만 가끔씩 왜 나한테 질문도 하잖아, 그치? 그 질문을 하루 일주일에 한 10개 정도는 내가 질문거리를 만들어서 원장쌤이랑 질문하면서 피드백을 계속 받아야 되거든. 왜냐면 내가 기본적으로 자습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수업의 형태이기 때문에 진도 매우 빠르고요. 내가 기본적으로 주중에 자습하는 시간을 못해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가져줘야 돼요, 일주일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빠른 진도를 보충해 줄 겸 이제 추가 설명들을 쌤이 이제 이 수업의 형태에서 좀 해줄 거야. 그래서 원장쌤이랑 교재를 같이 쓸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따로 교재를 구매하거나 그런 건 당분간 없을 것 같아요. 알겠죠? 모의고사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조금만 더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좀 하자면, 여러분들 그 10월 말에 시험 끝나고 나면 11월이란 말이야. 그럼 그 11월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약 5개월의 시간이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한민국의 그 어떤 인간보다 백수 같은 하나를 보내게 될 거야. 물론 여러분들은 다 학원을 다니게 되겠지만 마인드 자체가 이미 고등학교까지 너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5개월을 사실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가 되게 많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냥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냥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의 면면들을 내가 좀 다 아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학벌, 학업, 이제 이런 그 진학과 관련해서 가장 탑 티어에 있는 게 왜 우리 요즘 시대에는 의대잖아, 그치? 그 의대. 그럼 예를 들어서 의대를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의대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진짜로. 근데 그 5개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의대를 갈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 5개월에 달려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중학과정이 부족하다? 어떤 과목이든 중학과정 다 채울 수 있고요. 고등과정에 선행해서 뭐가 부족하다? 그거 무엇이든 다 챙길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알겠죠? 자, 그래서 그 기말고사 이후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차게, 그냥 수동적으로 말고 좀 능동적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족한 걸 내가 찾아야 돼. 누군가가 찾아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학습을 하고자 하는 마인드를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독해전을 한번 봅시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 의대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걸 다 했으면 좋겠는데, 어찌됐건 간에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드는 게 이 중3 방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페이지는 125페이지. 이 사실은 4장에 2번을 안 했는데요, 여러분들. 안 하고 넘어갈 겁니다. 지금 그냥 숙제야. 오늘 이거 책 다 끝낼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마지막 보고 우리 이제 이 비문학 교재는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꽤 오래 했습니다. 우리 1월부터 해가지고 8개월 했어요. 맞죠? 자, 보겠습니다. 요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또 우리가 배경 지식이 하나가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배경 지식 하나 얘기하고 넘어갈 건데요. 우리 혹시 지난번에 플라톤 이야기했는데 플라톤 이야기 기억나는 사람? 플라톤이 얘기했던 이론 이름 뭐였어요? 이데아론이었습니다. 이데아론. 맞죠? 자, 그래서 혹시 안 들었었나?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건가요? 왜 눈빛이 왜 그래? 불만이 있어. 하여튼 들은 학생도 있고 못 들은 학생도 있을 텐데,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 이 세계에는 현실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현실 세계에 넘어 저 멀리 초월 세계에는 이데아라고 하는 세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플라톤의 입장에서 사실은 여기에 보이는 이런 실제 사물들, 우리가 감각 가능한 모든 것들은 다
얘네들의 본질과 형상이 다 어디에 있다고 믿었어요? 저 멀리 이데아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맞죠? 그럼 우리가 실제로 감각하고 있는 이 사물들은 다 뭔데? 저 이데아의 복제품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이 플라톤은요, 현실 세계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저기 지적인 세계, 지적인 정신 세계로만 도달할 수 있는 저 이데아를 가장 이상적인 세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책상을 보면서 책상 그림을 그렸어. 자, 그러면 이 그림, 이 예술작품이 있다고 치면 이 예술작품을 플라톤은 높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런데? 이 그림은요, 이데아에서 복제품으로 온 이 물건을 또 뭐 한 거야? 복제한 거야. 2번 복제한 거야. 맞죠? 그래서 굉장히 하등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술작품을. 알겠죠? 자,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이 플라톤의 다음 세대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플라톤이 얘기했던 이데아란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철학을 우리 한번 배워봅시다. 왜냐면 얘네들 자주 나와서 그래요. 아리스토텔레스.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데아를 부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어떤 숙제가 생기냐면요, 이데아에 뭐가 있냐면 이 사물의 형상이 있거든. 본질의 형상이 이데아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질문할 거야. 그럼 형상이란 건 어디에 있죠? 라고 질문하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이 어디에 있다고 믿었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실 세계에는요, 앉아봐. 중요한데. 자, 현실 세계에는요. 어디에 적어요? 여기 뒤에 이거 문제 나온 데다 적어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뭐 맨 밑에다 적어도 되고 빈칸 아무 때나. 자, 그래서 현실 세계는요, 형상과 진료로 구성되어 있다고 봤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플라톤의 이데아에 있는 형상이 현실 세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형상이라고 하는 건. 형상이라고 하는 게 뭐야? 결국은 말 그대로 하면 형태의 상이잖아. 그치? 자, 그런데 이 형상과 진료로서 이 세상이 구성되어 있는데, 형상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모습과 본질 그거라면, 진료는 뭐냐면 이런 만져지는 이런 것들을 진료라고 봤어요. 우리가 감각 가능한 것들, 눈으로 감각 가능한 거, 피부로 감각 가능한 거, 이런 것들을 진료라고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형상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진료에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이란 건 진료 안에 있는 겁니다 라고 생각했던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야.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요,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 플라톤의 이론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여러분들은 오늘의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의 여러분들의 형상들은 다 어디에 있어?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다 저 이데아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일의 여러분들은? 그것도 다 이데아에 있나? 내일 모레의 여러분들의 형상도 다 이데아에 있나요? 그러면 10년 뒤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10년 뒤에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안 변해? 눈과 조를 새길까 안 새길까?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플라톤은 사실 조용. 일단 말부터 합시다. 이게 헷갈리면 안 되니까. 눈과 조를 새길 거 아니에요? 안 생길 것 같아? 저주하는 게 아니고 비난하는 게 아니고 생기겠지. 변하겠죠. 맞지? 쌍꺼풀에 어떤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맞죠? 그럼 그 형상 다 어디 있는데? 다 이데아에 있다고? 그럼 이데아 넘치겠는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성장하거나 변화하는 존재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습 변할 텐데, 한 살의 이데아의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다르잖아. 한 살의 이데아의 모습이 여러분들 지금 복제품은 아니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변화하는 존재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형상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냐? 진료라는 것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형상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실현되느냐? 이 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실현된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실현되면 어떻게 되는데? 형상이 그때서야 보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도토리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도토리도 전멸 만들까요? 자,
도토리가 있는데 이 도토리가 성장하면 뭐가 될까요? 떡갈나무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도토리 형상은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이렇게 생긴 게 이데아에 있다고 치면 얘가 떡갈나무야? 아니잖아, 맞지? 얘는 언젠가 자라면 떡갈나무가 될 텐데, 맞죠? 자, 그래서 도토리가 떡갈나무가 되는 걸 설명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 이데아론으로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도토리라고 하는 진료가 있어. 자, 이 진료 안에 뭐가 있냐면 형상, 이 떡갈나무 형상이 내재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떡갈나무가 되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운동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변화를 운동이라고 한다는 거야. 성장을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어찌됐건 도토리는 무엇을 향해서 운동하는 거야? 그러면 떡갈나무를 향해서 운동하는 겁니다. 그럼 이 운동의 목적이 있어 없어? 있습니다. 얘의 목적지는 어디야? 최종 형상이야. 맞죠? 그럼 여러분들 최종 형상은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최종 형상은 뭘까요? 노인이요. 약간 머리가 좀 빠지고 머리가 하얀색이 되고 머리는 안 빠져요. 이가 좀 너 빠질 것 같은데? 아, 저 폰선이에요. 자, 모르지? 자, 하여튼 머리가 빠질 수도 있고요. 하얀색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 다 내재되어 있는 거야. 그 형상들. 그 형상들이 여러분들 안에 다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그 내재되어 있는 형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 목적을 향해서 운동한다 라고 해서 이 형상을 향해서 운동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얘를 목적이라고 부르고 이 이론을 목적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목적을 향해서 운동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2000년 전 사람이니까 이 물건이 여기에 떨어지는 걸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얘의 원래 자리는 여기인데 이 원래 자리로 가기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중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알겠죠? 자,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입니다. 목적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론은 무엇이냐? 데카르트가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한 겁니다. 어떤 비판을 해요? 요 목적론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전제된 지식이 좀 있으면 읽기 좀 편할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17세기에 접어들어서 데카르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대체하는 새로운 자연관으로서 기계론을 제시했습니다. 자, 데카르트는 기계론을 제시했어요. 자, 그래서 이 기계론이란 무엇이냐?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현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목적에 따라서 발생하는 걸로 봤어요. 모든 자연현상이. 나뭇잎이 떨어지는 거, 눈이 내리는 거, 이 모든 것들. 자, 그래서 돌멩이의 낙하운동은 돌멩이가 자신의 본래 위치인 지구 중심으로 나아가려는 목적을 갖기 때문에 발생한다 라고 봤어요. 여기까지 아까 쌤이 얘기했던 배경지식. 반면 데카르트의 기계론에 따르면 우주는 빈 부분 없이 물질로 가득 차 있답니다. 데카르트 입장에서는 우주는 빈 부분이 없이 물질들로 가득 차 있대요. 자, 그래서 모든 자연현상은 이 물질들의 접촉과 충돌에 의해서 발생한답니다. 자, 그래서 가령 행성의 운동은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보거나 느낄 수 없는 미세한 입자들이 행성에 접촉하고 충돌한 결과로 봤대요. 그러니까 모든 움직임과 변화를 뭘로 설명하려고 했다? 접촉과 충돌로 보려고 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시계의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시계바늘을 움직이는 것과 같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자신 한 바퀴 물질들과 접촉하고 충돌함으로써 변화를 겪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툭 떨어뜨렸는데 여기에 떨어지는 게 마치 뭐 같은 거야? 시계 태엽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미 이 세상에는 모든 물질들이 가득 차 있어서 이 태엽이 돌아가듯이 떨어지게 되는 거야.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던 게 데카르트의 입장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데카르트의 관점에서 볼 때 도토리가 떡갈나무로 변화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처럼 도토리가 떡갈나무로 되려는 목적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의 안팎의 물질들이 접촉하고 충돌한 결과이다 라고 봤던 게 데카르트의 관점이었습니다. 자, 길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데카르트의 관점만 좀 보면 되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데카르트의 기계론, 어차피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까. 자, 그래서 우주는요 물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현상은 접촉 또는 충돌에 의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밑에 나온 얘기 다 똑같은 얘기 반복. 맞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데카르트의 기계로는 자연현상을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 물리학이 되지는 못했대요. 수학을 못했으니까 그렇겠지. 그렇죠? 자, 이러한 물리학은 18세기 뉴턴에 의해서 가능해졌답니다. 왜? 뉴턴은 이 모든 것들을 뭘로 증명했어?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숫자로. 공식을 만들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자, 이는 움직이지도 변하지도 않는 절대 공간과 물체들 사이의 빈 공간을 가로질러 작용하는 힘인 중력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획기적인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건 물체를 통과 못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이렇게 내리면 떨어지잖아. 맞지? 그럼 이 떨어지는 딴 걸 끌어당기는 힘은 분명히 내가 손으로 막고 있는데도 이루어지잖아. 맞지? 자, 이거를 지금 수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빈 공간을 가로질러 작용하는 힘인 중력을 도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뉴턴의 이론은 무엇과 무엇이 필요해? 절대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해. 또 하나 뭐가 필요해? 중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절대 공간은 마치 모눈종이처럼 고정된 좌표계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운동은 그 좌표에서의 움직임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봤어요. 자, 그럼 딱 하면 얘가 지금 있는 이 좌표들이 다 절대 공간인 거야. 맞지? 툭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 좌표가 변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이 좌표가 변하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요, 절대 공간과 중력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잖아. 맞지? 근데 이 뉴턴이 말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걸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증명할 수 없었어. 볼게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자, 절대 공간과 중력의 존재 여부였는데 뉴턴 물리학에서 절대 공간은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이었어. 그 말은 뭐야? 이 뉴턴의 이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절대 공간이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해야지만 모든 이론이 가능한 거야. 알겠죠? 자, 그런데 절대 공간 그 자체는 물체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 불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정의내리기가 어려웠어. 또한 뉴턴의 물리학에서 중력은 물체 간의 접촉과 충돌 없이 작용하는 신비로운 성질을 가졌어. 그러니까 원래 힘이라는 건 내가 널 밀어야지만 밀리는 거였어. 근데 얘는 누가 미는 것도 없는데 알아서 끌어당겨진단 말이야. 누가 끌어당기는데? 맞죠? 자, 그래서 데카르트주의자들은 이러한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믿었어요. 누가 믿는 것도 아니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세상에 중력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그 힘은 도대체 뭔데? 정의가 불가능이었어. 자, 그러다 보니까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뉴턴 물리학은 자연현상을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기술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존재 여부가 의심스러운 절대공간과 중력을 도입함으로써 거둔 불완전한 것이었대요. 왜 불완전한 것이었는데? 자, 뉴턴은 결국 뭘 성공한 겁니까? 가설? 아닙니다. 뉴턴은 기본적으로 가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가설 세우고 실험하는 건 과학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가설 세웠어요? 아니, 이거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야. 근데
실제로 보거나 만지거나 지각하거나 감각할 수 없으니까 답답한 거야. 얘를 뭐라고 정의내려야 될지 중력이라고 하는 걸. 아니 지도 가사 쓰면서 내구랑.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요. 뉴턴은 뭘 계산해냈냐면 우리가 흔히 중력 가속도 잴 때 뭐 뉴턴이라고 하잖아, 그치? 뭐 9.8 뉴턴 이렇게 얘기하잖아, 맞죠? 자, 얘가 이 지구 안에서 얼만큼의 힘으로 끌어당겨지고 있는지, 밀면 얼마나 밀리는지, 작용, 반작용, 관성 이런 것들의 힘의 정도를 숫자로 나타내고 증명하는 게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중력이 뭔지를 정의를 못 내렸던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왜 그러냐면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숫자로서 나타낼 수 있어. 얘가 지금 얼만큼 끌어당겨지고 있는지, 내가 밀었을 때 얼마나 밀려나는지, 마찰력이 얼마나 작용하는지, 얘를 숫자로는 다 나타낼 수 있어. 숫자로는 다 나타낼 수 있는데, 그래서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철학적으로 이해시킬 건데, 우리는 이미 중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세상에 있으니까 중력을 철학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근데 중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세상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력이 어떤 개념인지를 철학적으로 주입시키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는 다 증명했는데 불완전이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과학적인 관점에서 완벽합니다, 여러분들.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뉴턴은 완벽하겠지만 철학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데카르트의 기계로는 다시 미안합니다. 뉴턴 얘기잖아, 그쵸? 자, 뉴턴은 절대 공간과 중력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설명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얘네들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이 뉴턴의 물리학에서 절대 공간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것이었고, 절대 공간 그 자체는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인지 불분명했단 말이야. 얘는 불분명했어. 자, 그래서 뉴턴의 물리학에서 중력은요, 접촉과 충돌 없이 작용하는 신비로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어. 그런데 데카르트주의자 입장에서는 에이, 말도 안 돼. 세상에 그런 힘이 어딨어. 모든 힘은 이제 주는 게 있어야지, 접촉이 있어야지, 충돌이 있어야지 발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성공했지만 불완전한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뉴턴은요, 절대 공간과 중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얘를 통해서 자연현상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얘네들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왜냐면 이 절대 공간, 중력 이런 것들은 어떤 종류인지 아주 불분명했거든. 자, 그래서 뉴턴 물리학에서 중력은 신비로운 성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는 성공했지만 불완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칸트 이야기입니다. 칸트는 뉴턴 물리학이 절대 공간과 중력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것은, 왜냐하면 결국 설명 못했잖아, 데카르트 주의자에게. 맞죠? 자, 어려움을 겪은 것은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파악해야 하는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절대 공간과 중력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건 칸트 입장에서 얘네들을 우리가 경험으로 파악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칸트는 뉴턴 물리학의 근본 전제인 절대 공간과 중력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 이전에 인식할 수 있는,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선험적인 사고 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선험적 알아두세요. 선험적. 먼저 선자에다가 경험하다 할 때 험자야. 이게 뭐냐면 먼저 경험하다. 그러니까 경험하기 이전에 미리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카르트주의자 입장에서는 왜 얘기를 안 믿었냐면 그래서 중력은 뭘로 경험하는데요? 사실 우리 이미 다 경험하고 있지만 맞죠? 자,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미 경험하고 있지만 중력을 그래서 어떻게 지각하고 감각하고 그 다음에 경험할 수 있는데 라고 했을 때 그걸 설명 못했는데 칸트 입장에서는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라는 거야. 걔를 왜 경험해야 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는데 우리가 땅으로 끌어당겨지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 있어? 그거는 없었다는 거야. 자, 땅으로 끌어당겨지고 있다는 건 뉴턴이 다 증명했기 때문에 알 수 있어. 우린 이미 태어날 때부터 땅으로 끌어당겨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절대 공간과 중력을 선험적인 사고 형식으로부터 이미 구성된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따로 절대 공간과 그 다음에 이 중력이라고 하는 걸 따로 경험할 필요가 없어. 왜? 경험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땅으로 끌어당겨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돼요? 복잡하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함으로써 뉴턴 물리학에 결여된 철학적 토대를 제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이해시키는데 철학적 근거를 누가? 칸트가 뉴턴의 물리학에 힘을 보태줬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칸트 입장에서 봅시다. 자, 이 뉴턴의 물리학이 뉴턴 물리학의 문제는 경험을 통해 파악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야. 얘가 문제야. 그걸 뭘 경험해? 우리 선언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데 라고 본 거지. 자, 그래서 이 절대 공간과 중력은 어차피 선언적 사고 형식으로 이미 구성되어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뉴턴 물리학에 결여된 철학적 토대를 이제 제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 문제 3개인데요. 시간 4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시작. 시험 내일 본 거야? 몰라. 어디 멀리 간 거야? 그럼 내일도 오겠네 부산에? 내일도 없다고? 내일 올까요? 내일 없다고? 알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그럼 데카르트의 입자는 어떻게 경험했죠? 그게 말이야. 이거 데카르트가 그 수많은 물질들이 성장을 일으키면서 움직인다 했잖아요. 그럼 그 물질은 어떻게 느꼈나요? 우리가 널 밀잖아. 네. 충돌을 통해서 날아갔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들 우리가 감각 가능한 이 충돌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렇죠? 밀면 넘어지고 하면 옮겨지고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충돌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충돌과 플라톤도 믿었는데 이걸 못 믿겠니? 아니 근데 절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지성이라고 하는 거 뭐 근데 과학이든 철학이든 발전하는 속도는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많이 발전했는데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발전하기 전까지는요. 아리스토텔레스를 17세기에 들어서 데카르트가 부정했다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이 과학의 근거를 1700년 동안 믿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부숴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데카르트 입장에서는 이건 경험 가능한 거거든. 변화가 생기는 게 충돌과 접촉을 통해서 바뀌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물이 있어, 물방울이 있습니다. 종이를 이렇게 갖다 댔더니 물방울이 종이에 스며들어. 이것도 접촉을 통해서 변화하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은 접촉이 있어야지 변한다고 생각했던 게 데카르트 입장이지. 그게 뭐야? 경험적인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멘토 이제 없어요? 그럼 11월부터는 없어요. 다 단체 우수. 다 단체 수업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기본은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원장쌤 수업이 한 타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빡셀 것 같아. 주말에 해요? 응? 주말에도 해? 주말에 하지. 원장쌤 수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토요일 주말이고요. 그 다음에 멘토는 어차피 일요일 멘토 항상 있잖아. 그리고 우리 토요일 수업은 항상 또 있을 거고. 근데 평일을 바꿔도 돼? 평일 바꿔도 돼. 평일에 단주 수업 없지. 멘토 있지. 자, 보기 들어보세요. 그럼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 풀었나요? 됐어. 몇 분이지? 59분이니까 1분 더 줄게요. 들어보세요. 자, 볼게요. 정답 1번에 2번, 그 다음 2번에 5번, 자, 그리고 3번에 2번입니다. 여기까지. 자, 풀이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다음 시간에 독해 전쟁이랑 그리고 중급 수능 독해 이거는 토요일에는 가져올 필요 없습니다. 토요일에 가져올 필요 없어요. 평일에 멘트 해야 하고요. 문법은 들고 와야 돼요.